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드라이브를 하러 나왔습니다. 가끔 전 이렇게 비가 오거나 뭔가 생각이 좀 많거나 한 날에는 나와서 드라이브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드라이브를 해요. 왜냐면 차가 없거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정책은 3050 정책이에요. 자동차를 무슨 쥐며느리 마냥 만들어놨어. 나는 제발 윤석열 정부가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옛날처럼 6080 하자고. 예, 오늘 제가 갑자기 정치 얘기하는 이유는 이 들어온 질문과 답변이 정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저는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될 19살 남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레드필 코리아님의 식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보통 좌파는 큰 정부, 우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정부가 되면은 국가의 모든 것을 제압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자유까지 억압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좌파들은 프레임을 짜고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늘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만 보아도 단순한 해양 사건 사고를 시민단체를 통해 선동하고 결국 박근혜와 관련하여 프레임을 짜고 탄핵시켰죠.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가지고 바람이 좀 새요. 네. 제가 이와 반대로 우파는 이러한 좌파들의 프레임, 시민단체들의 공격에도 보다 나은 국가 국익을 위해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파에는 그러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좌파 우파 모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잘 얻겠지? 이렇게 하면 표를 더 잘 얻겠지 하는 생각인 뿐이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레드필 코리아님의 제 짧은 식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답글만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질문자분의 생각이 뭐 옳다 그르다 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냥 뭐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질문자분은 약간 저의 20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기본적인 정론을 잘 알고 계시고 이게 현실에서 발현되지 않아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실은 반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작은 정부 대 큰 정부의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제임스 리카즈가 자신의 경제 저서에서 잘 얘기했듯이 좀 고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어떤 관점에서는. 이거 물론 관점의 싸움입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신이 없고. 아무튼 간에 이제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디폴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싸움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박근혜 때 당시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새누리당의 플랜카드를 보면 이게 좌파들의 플랜카드인지 우파들의 플랜카드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작은 정부가 큰 정부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지병이라는 건 달콤한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정부가 되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개입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자유까지 억압받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웹상에서 몇몇 사람들을 찝어서 제가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한번 걸어봐요. 뭐 아무나 쓸데없이 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투 가지고 이제 저 동국대 다닐 때 저희 동국대에 있는 미동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동국대학교 추진위원회인가? 쉽게 얘기하면 좌빨 운동가들이에요. 이런 말이 좀 뭐한데. 아무튼 그 사람들하고 미투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때도 느꼈고 제가 뭐 웹상에서 그런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느꼈을 때 제가 무슨 인상을 받게 되냐면 중국에 있는 그런 인민들과 인식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비도덕적이면 다 불법화해야 되고 뭔가 도덕이나 또는 100% 뭔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모두 다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엇이 대의가 옳고 명분이 옳으면은 자유를 반납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골목마다 있는 이 CCTV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실시간 감시였거든요. 거기 아줌마나 아저씨 앉혀놓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데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불법이죠. CCTV는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거죠. 근데 어떤 좌파랑 저랑 그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제가 논쟁을 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CCTV가 골목마다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 괜찮다. 그거는 마치
경찰차가 골목마다 서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사실 캥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의 그런 공안 그런 시스템을 옹호하는 중국인 친구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제 뇌피셜로 씨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두 번째 대학 갔을 때는 대학에 거의 한 정원의 3분의 1이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랑 이제 좀 말을 트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여자들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쓱 슬쩍 물어봤는데, 뭐 그걸 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이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차가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골목마다 경찰차가 서서 감시를 하면요,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 경찰 국가입니다. 그걸 그따구로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월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긴 얘기 돌아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요, 점점 이제 시민들은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발적 자유 포기죠. 근데 이 자발적 자유 포기를 질문자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들은 좀 진부한 반전인데, 이제 19살 먹은 질문자분한테는 되게 쇼킹한 반전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를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 반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좌파들은 프레임을 짜고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늘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언론 통제라는 게 참 말이 웃긴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만 봐도 뭐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좌파든 우파든 서로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언론 개혁을 입에 담으면서 서로 언론이 뭐 상대편이라고 우겨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파가, 뭐 조중동 이런 거 빼고, 특정 정파가 막 모든 미디어를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도 이제 요즘 경기가 좀 흐릿해졌는데, 이제 조중동 그리고 한경호, 조중동 한경호 알아요? 한국일보 경제신문 아니고요. 한겨레 경향신문이었나? 경향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거예요. 뭐 틀리면 정정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하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제 이 옛날에 민족 정론지라 불리는 한겨레가 욕을 많이 이제 먹고 인식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특히 페미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민족 정론주에서 언럭키 조선일보가 됐죠, 한경호가. 아무튼 간에 뭐 거기 안에 있는 기자님들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있는 기자님들 어떤 일 때문에 만나 뵙고 해본 적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너무 집단을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좌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은요,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나?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매 자연재해마다 이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냐? 그건 아니고, 심지어 탄핵 발표를 할 때,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일부 재판관들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이것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다고 그 보조 의견을 달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단순한 해양 사고를 선동해서 박근혜를 프레임을 퇴출시켰다기보다는요, 이 질문자분이 오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선동이라는 게요, 약간 좀 뽕이 차서 그래. 나도 영화과 나와서 알지만, 이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 되게 영화든 뉴스든 기자든 간에 다 무슨 약간 괴벨스 뽕이 있어요. 그래서 지들이 무슨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들 입맛에 옛날에 뭐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때문에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대통령 하나 배출할 수 있다고. 그건 종이신문 때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지. 아무튼 간에 다들 그런 뽕이 있는데, 이 질문자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을 얘기할게요. 단순한 해양사고를 시민단체를 통해서 선동을 했다기에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말미에 너무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선동이 됐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질문자분은. 단순히 시민들이 뇌가 없는데 좌파 신문들이 선동을 한다고 시민들이 선동을 당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동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저도 이제 당시 이제 사학비리랑 싸우면서 청와대 여러 번 제가 그런 서류를 보냈고, 제가 뭐 어찌어찌 해서 뭐 이렇게 내부로 전달됐다는 것도 언뜻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게 박근혜 정부가 식물인간 정부였어요. 말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제대로 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정부 수뇌부의 이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질문자분, 정부에는 두 가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명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원래부터 그냥 공무원을 하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흥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용어가 있는데 어른들이 쓰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공무원 하던 사람 있고, 어느 날
임명을 해서 공무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부를 생각해 봅시다, 질문자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를 개혁하고 싶어도요, 이미 여러 가지 사립대학이나 그런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한테 뒷돈받아 처먹는 그 매번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놈은 5년 후면 가거나 심지어 장관 자리는 5년도 못 해먹고 사라지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가 길게 돌아왔냐면은, 즉 수뇌부의 분위기가 그 정권에 상관없이 매년 상주하고 실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에 100%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이번 5년 정권 누구누구 정권 내에는 까딱 장난질 잘못하다가는 모가지 날아가거나 이게 좌천되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 말미에는 그런 의미에서 뭐 해경을 포함해서 기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리를 해도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국민들이 호소를 해도 박근혜가 듣지를 않으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대놓고 그런 식으로 비리나 그런 태만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해경이 신속하게 조치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게 다 청와대가 정신줄을 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그건 둘째 문제고, 국민들의 정서상 그렇다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예시하신 대로 우파는 좌파들의 이런 프레임이나 시민단체 공격보다 더 나은 국가 국익을 위해서,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뚝심 있게 행동한 게 맞는데요. 질문자분 말씀대로 우파에 그런 인물이 없고요. 그리고 좌파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그거는 좌파들이 막 유능한 그런 마법사고 무슨 괴벨스여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레드필 컨텐츠에서 얘기하잖아요. 남초와 여초가 싸우면 여초가 유리합니다. 생물학적 이유상.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이유상 좌파랑 우파랑 싸우면 좌파가 유리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좌경화되는 좀 그런 게 있고요. 질문자분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표를 다 얻겠지라는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표를 잘 얻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연봉을 받지라고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문자분. 이걸 잘못했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질문자분이 마지막에 잘 지적을 하셨네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 관심 없는 국민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를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질문자분. 심지어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생각을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자분이 좀 더 살면 느끼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난 너무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후퇴시켜요. 오히려 이 정치권을 잘못 배려나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예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도 안 하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에 과몰입해가지고 뇌절한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친다고. 그런 사람들이 딱 파시스트들이에요. 딱 파시스트의 좋은 제목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말미에, 바이마르 공화국 맞죠? 제가 하도 고지거려가지고. 아무튼 나치 시절에 그 사람들을 텔레포트 시켜서 독일인으로 환생시키면은 똑같이 나치짓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일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패권 국가가 됐으면은 나치 못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한국인의 그런 국민성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는 100% 틀린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그렇다 아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질문자분이 제가 한 가지 전 다르게 생각한 게 있다면은, 국민의 관심이 너무 과하고요. 그리고 그 관심은 진정성 있는 관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를 무슨 WWE 레슬링이나 또는 레알 마드리드 대 그런 엘 클라시코 경기를 열광하게 지켜보는 그런 훌리건 같은 마음으로 과몰입을 해서 정치를 보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삐뚤어진 거고 관심이 과한 건데요. 제가 삐뚤어졌다, 과하다, 비정상이다 이런 표현 썼지만, 질문자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질문자분이 바꾸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질문자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은 태극기이고요. 전 국민의 3분의 1은 대깨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 3분의 1을 우리가 콘크리트 층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뭔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너무 매몰돼 있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적 의의를 너무 동일시했기 때문에, 정치적 아젠다, 정치적 아이디올로지랑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아이디올로지랑 너무 동일시했고, 그게 자신의 어떤 존재론적 의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받는 것, 또는 자신이 믿는 정치적 이념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이런 극단적인 콘크리트층을요 NPC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엔 3분의 1 정도가 중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윙 보트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아무리 콘크리트층이 발광 다이오드 LED를 떨어 쏴도 이 스윙 보터층이 봐서 붙지 않으면은 당선이 안 돼요. 지금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금 20대 대선을 봐도 8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20%는 투표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둘 중 하나겠죠. 정말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를 할 정도로 정치에 신경 쓸 정도로 인생이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완전 핵 금수저 뭐 플래티넘 수저겠죠. 정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질문자분은 제가 이 젊은 청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 사람들을 바꿔서 유토피아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문자분이 설득한 사람들은 나나 이런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운명을 결정해요. 그냥 내가 이거 지금 과학 용어 내가 과학을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걸 상수 변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대깨문이나 태극기나 상수예요. 변수는 스윙보터입니다. 중도층입니다. 물론 정치병자들이 중도층이란 표현을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은 뭐 비겁한 뭐 도피 뭐 정치적 무관심 무질 나타내는 말 한데 아니요. 내가 말한 중도는 실리주의고요. 내가 말한 중도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는 그 자기의 이익을 넘어서 어떤 공공선에 따라서 그런 걸 다 재봐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중도는 민주당이건 국진당이건 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아이디올러지를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저를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저를 리버럴리스트라 불렀어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요. 대관절 대한민국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 고전적 자유주의야. 민주당은 선택적 민족주의와 선택적 PC주의를 섞어놓은 이상한 잡탕 무슨 혼종이 돼버렸고 국진당이 무슨 우파요. 쟤네들은 그냥 기득권이지. 우파 코스프레하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질문자분은 나머지를 NPC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NPC예요. 이 사람들과 정치적 논쟁하잖아요. 질문자분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런 모습을 볼 거예요. 막 이 무슨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프로그램이 된 안드로이드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진짜 내가 특정 커뮤니티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내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배 말고요. 그런 진짜 진보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선 끝나고 쓴 글들 보면은 진짜 NPC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진당을 뽑은 이번남을 죽여라. 완전 진짜 안드로이드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랑 이념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교훈은 하나네요. 여러분이 콘크리트층을 사람이 아니라 NPC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당신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은 동료 시민이어도 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2대남을 직장에서 잘라야 되고 150 최저 시급도 안 주고 부려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식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대중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월세를 낼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한테 20살 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참 쓸데없는 시간 낭비들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PC주의 그 특유의 성선설을 있잖아요. 다 대화로 하면 해결될 거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정치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그런 대가리 꽃밭 같은 생각을 했지. 이상입니다. 난 이제 출발해야겠어.